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정부 100일 대한민국 보고서라는 제목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선진 견협이 지난달 다른 기관과의 협력 속에 작업했던 내용인데요. 약속드린 대로 유튜브로 그 내용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총 3회에 걸쳐서 진행되는데요. 첫 번째는 정치 경제적 영역에 대한 분석이고요. 두 번째는 외교 안보와 사회 문화에 대한 영역입니다. 세 번째는 이 영향들을 통해서 혜택을 본 세력 혹은 계층과 피해를 본 세력 혹은 계층 등 종합적인 분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 먼저 첫 번째 시간으로 정치 제도적인 변화 그리고 경제적인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정치 제도적인 변화인데요. 큰 틀에서 권력이 집중되고 법치가 형해화되고 있다. 대한민국 헌정 질서가 구조적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보면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선거 관리의 불투명성과 검증이 거부됨으로써 그 근간이 훼손되고 있다는 점을 첫 번째로 지적해야 하겠습니다. 자, 2025년 6월 3일 그 선거에서 투표 용지가 외부에 반출되고 또 투표 사무원의 대리 투표 현장이 적발되는 등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사례가 속출했죠. 중국의 SNS 계정에 이재명 후보를 기표한 투표지를 찍어 올리는 중국인들이 공개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1만 1,040명의 유권자들이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적으로 소송이 종료되어야 하는 기한인 180일, 제가 방송을 하는 오늘로는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만 해도 한 반 정도 넘게 이제 지났었는데요. 그때는 답변 자체가 제출되지 않았다가 넉 달 정도 지나서 아주 형식적인 부실한 답변서 많이 제출된 채로 이제 한 달을 남기고 있는 그러한 위태로운 실정입니다. 자, 자유민주주의에서 선거 정당성은 절차적인 투명성, 신뢰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선거제도에는 사후에 무작위 재검표라든지 전산 로그 공개, 의무적인 사후 감사와 같은 독립적인 검증 절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거의 불투명성이 굉장히 문제되고 그 의혹이 누적되어 왔는데 민주주의 전체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구조적인 위기라고 봐야겠죠. 이 부분이 심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으로는요, 반중 시민을 억압하고 친중 정서를 제도화하려는 그러한 경향이 발생했죠. 자, 25년 올해죠. 7월 14일 미국 전 대사였던 모스탄이 방한했죠. 우리나라의 대사는 아니었습니다만 공항에 이를 환영하는 시민 약 600명이 모였는데 이것이 불법 집회라면서 사상 초유의 수사 대상이 되어서 지금도 그렇게 탄압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 반면에 반중 시위는 강력히 조치하라는 총리의 지시가 내려오고 경찰은 이 명동에서 태극기를 내리라 이런 명령을 해서 문제가 되었죠. 자, 세 번째 항목으로는 권력 집중의 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상반되는 것으로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정말 그 처우가 비례성이 완전히 붕괴되어 버렸죠. 자, 2025년 7월 10일에 윤 전 대통령을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재구속했죠. 그 이후 망신 주기식 강제 구인이 계속 시도되고 국회의원이 고의적인 것 같은데요. CCTV를 열람하겠다고 우겨서 갔고 그 직후 영상이 언론을 통해 유출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모스탄과의 접견은 금지되었고 변호인과 가족을 제외한 일부인의 접견이 외부인의 접견이죠. 외부인의 접견이 전면 금지되는 상태가 상당히 지속되었죠. 자, 정부 출범 직전에 내란 특별재판소까지 구상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위헌적인 특별법원 구상이죠.
그러다가 워낙 비판이 심하니까 내부 전담부 형태의 특별재판부로 수정되었는데, 이 또한 기존에 무작위 배당된 재판부가 재판을 잘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금 전담재판부를 정해서 입맛에 맞게 재판을 하자. 완전히 반헌법적인 사법권 독립 침해, 목적적인 그냥 특수 목적을 가진 입법, 다 반헌법적인 행위지요. 그런 비판이 거세게 일어났고 그 뒤로 주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또한 망신주기식 1심 재판중개 의무화 시도가 있었는데요. 이 근래에 그 부분이 역으로 증인의 위증이 드러난다든지 불공정한 재판 진행의 모습이 폭로된다든지 김용현 전 장관 재판의 경우에 이런 부수적인 현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는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약화되고 충돌되었죠. 자, 정치가 절차를 선점한다. 자유민주주의 핵심 원리인 권력 분립, 사법 독립, 적법 절차가 약화되고 있다. 이런 우려가 제기되었죠. 자, 한편 이 정권은 내란 정당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면서 정당 해산 가능성이 있다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고 있죠. 자, 네 번째 항목으로는 선출 권력 우위 담론을 가지고 우리 반헌법적인 어떤 발상이 제도화되는 그러한 위험이 제기되었습니다. 9월 11일에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권력에는 서열이 있다. 사법은 입법이 설정한 구조에서 판단해야 한다. 이런 발언을 했죠. 헌법 103조에 보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되어 있고, 삼권 분립은 우리 건국일의 헌법의 대원칙입니다. 헌법의 구조를 보면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데요. 먼저 국회라는 기본권 이후에 통치 구조 면에서는 국회라는 큰 장이 나오고, 그리고 대통령과 정부, 행정부라는 큰 또 다른 장, 그 다음에 사법부라는 큰 장이 나옵니다. 자, 87년 개헌 때 헌법재판소라든지 선거관리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뒤에 붙었지만 이 큰 세 개의 삼권 분립 틀을 흔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실은 행정부의 한 작용인데 이제 뒤에 특별히 쓴 것이고, 헌법재판소는 사실은 대법원에 맡기려고 했던 것인데 대법원이 거부하면서 독립적으로 사법부의 일종이죠. 그래서 크게 우리 전통적인 이론으로 알고 있듯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라는 그 세 개의 덩어리가 통치구조의 큰 골간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은 건국 이래 불변의 구조입니다. 이러한 그 삼권 분립, 헌정 질서에 따라서 사법 권력도 선출과 다른 방식으로 헌법 질서에 따라 위임된 겁니다. 자, 행정부와 입법부도 모두 위임된 권력이지 자기 자체 발광할 수 있는 권력이 아니에요. 모두 헌법 질서에 따라 위임된 것입니다. 이 단적인 한 세대나 한 국면에서의 선거보다 헌법 질서에 따라 위임되었다는 것이 더욱 근본적이고 중요한 겁니다. 선거 자체를 무슨 질서에 따라 합니까? 헌법 질서가 전체적으로 기본권과 통치 구조가 조화롭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선거 이후의 작용들과 선거 때를 모두 맞물려서 하는 구조가 없다면 어떻게 선거가 가능하겠습니까? 전체적인 헌법 질서라는 것이 근본적이고, 거기서 개별 선거들도 있고 여러 가지 정부도 구성되고 국회의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히 헌법 질서의 근본적인 헌법 질서는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구성할 뿐만 아니라 선출되지 않은 직업적 공무원, 선출되는 방식이 아닌 사법부도 정해놓았습니다. 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라고 그래놓은 거죠. 선출에만 의지하면은 뭐를 우려했습니까? 장기적인 비전이나 헌법적인 가치에 충실하게 그때그때 표심이 아니라 그렇게 국가를 위태롭게 가져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주권자의 마음도 중요하니까 그것도 보고 반영하고, 또 한편으로는 장기적이고 순간적인 표심이나
일시적인 표심에 흔들리지 않는 비선출적인 큰 권력 통치 구조도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삼권 분립의 기본적인 원리죠. 그런데 어디서 선출 권력 우위가 나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들은 모순된 행태를 보이는데요. 그렇게 선출 권력이 중요하면 선출 권력 중에 으뜸은 대통령입니다. 전 국민의 투표로 뽑았으니까요. 그러면은 가장 선출된 권력으로서의 정당성이 큰 전 대통령이 선포했던 계엄은 어떻게 그렇게 처참하게 짓밟았습니까? 계엄 해제 결의를 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인식이 자기랑 다르다. 그래서 내란이라고까지 지금 형사재판을 걸어놓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선출 권력의 정당성이 크다면 내란 재판이 웬 말입니까? 그리고 내란 재판을 사법부에 왜 맡겼습니까? 앞뒤가 계속 안 맞는 이야기들입니다. 자기들의 편의에 따라 계속해서 왜곡하고 있기 때문이죠. 권력 분립을 이 사회주의적인 용어인데요. 민주적 통제. 이게 조금 더 나가면 민주집중제라고 하고 프롤레타리아 독재로 곧 갑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석하고 사법 독립을 정치적 책임론의 하위 개념. 정치적 책임을 진다고 하지만 사실은 계속해서 무책임 구조로 나아갑니다. 권력 만능주의에 포섭하는 거죠. 그래서 사법기관을 집행기관, 자기들 말을 들어서 집행하는 것으로 재정의를 하는 거죠. 헌정 질서의 균형이 정치의 힘 논리로 바뀌게 되는 거죠. 사법 중립성이 제도적으로 침식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항목으로는 사법권 독립을 구조적으로 약화시키고 있다는 대목을 짚어보겠습니다. 9월 18일에 대통령실 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에 공감한다 이렇게 충격 발언을 했다가 파장이 커지니까 삭제 수정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정치적 신호를 보낸 효과는 되돌릴 수 없이 명백하게 의도적인지 모르지만 일어난 것입니다. 뒤이어서 10월 11일 여당 민주당이 대법관 증언안을 발의했어요. 지금 14명에서 26명으로 갑자기 13명을 추가해요. 누구 때? 지금 대통령 때. 대통령 임기 내에 과반수 이상을 그러면 어떤 입김을 받겠습니까? 그런 법안을 뻔뻔스럽게 법안이라고 내놓은 것입니다. 10월 15일에 국회 법사위가 대법원 현장 검증을 시도했어. 이것도 초유입니다. 뭐를 요구했냐? 재판 기록을 달라. 전산 접속 로그를 달라. 상대 당이 만일 이런 식의 행동으로 나왔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민주주의가 어떻고 난리를 했겠죠. 사실은 민주주의에 대한 진정한 마음이 없다는 반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법 독립 원칙에 대한 전례 없는 도전이었죠. 대법원이 대통령 취임 전에 당시 피고인이었던 이재명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판결한 데 대해서 관련한 것이었어요. 2년간이나 재판을 지연시킨 것도 참 놀라웠는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1심에서 유죄를 받았어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그런데 탄핵 심판 중이던 3월에 2심이 이 무슨 영향을 받는 것인지 무죄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를 한 달 앞두고 대법원이 큰 무거운 짐을 지게 됐습니다. 유죄 취지였는데 1심 유죄, 2심 무죄에서 당연히 1심 유죄가 맞다. 유죄 취지였는데 상식적으로 도저히 무죄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판을 하지는 못하고 환송을 하니까 2심으로 아직 되돌려져서 절차가 남아있게 된 거예요. 그러자 선거는 이루어졌고 취임해 버렸습니다. 만일 2심이 신속하게 다시 한번 유죄 취지 자체를 바꿀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1심에 가까운 그 형이 선고됐더라면 선거 자체의 정당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심각한 일이 있자 무슨 복수를 하는 듯이 이렇게 대법원의 그 재판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대법원을 이렇게 들쑤신 거예요. 사법권의 정치적 재구성이 아니냐. 권력 간 견제가 아니라 이것은 힘을 가진 행정부가 관리 가능한 변수로 지금 사법부를 두려고 하는
그러한 의혹을 받게 되어 있죠. 자, 6번째 항목으로 자기 면책, 자기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책임 없다고 면해준다는 거죠. 자기 면책적인 법을 통과시킵니다. 시도를 하는 거죠. 배임죄를 폐지하고 또 검찰도 해체하려고 해요. 자, 해체 이미 했죠. 자, 9월 30일 형법상 배임죄, 이건 계속 유지되어 온 법이에요. 문제는 계속 제기되었습니다. 근데 전면 폐지를 발표했어요. 명분은 기업활동 위축 해소였어요. 기업활동 위축으로 이제 문제 제기는 많았는데, 그러면 민주당이 수십 년 이상 입법활동을 하면서 왜 이런 말 안 했나요? 오히려 반대당에서 국민의힘 계열에서 이런 말 하면은 재벌당이니 부자당이니 기업만 편드는 당이니 기업 총수 청탁받았느니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왔죠. 그런데 지금 갑자기 기업활동 위축 해소를 명분으로 배임죄 폐지? 그러나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배임죄로 누가 걸려 있어요? 4,895억 원 배임죄 혐의로 2년째 이재명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피고인 이재명 재판이. 그러다 현재 중단되어 있는 것일 뿐이에요. 그럼 배임죄를 폐지하면 어떻게 되냐? 법이 없어졌으니까 이거는 판결할 수 없다. 형식 판결로 끝. 이렇게 가자는 것을 국민은 의심할 수밖에 없죠.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에 북한에 394만 달러 불법 송금한 혐의에 부지사는 대법원에서 이제 확정돼 버렸어요. 유죄가. 그러니까 부지사가 한 거라는 거죠. 그러기는 좀 낯간지러우니까 주로 쌍방울 김성태에다 덮어 씌웁니다. 부지사는 그런데 유죄 확정이 이미 됐어요. 김문수 전 지사님이 계속 말씀하시지만, 그러면 이런 정도 일에서 도지사는 아무런 깜깜이로 모르고 부지사 혼자 다 했다는 거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어느 행정체계가 그렇게 돌아가냐는 겁니다. 이렇게 민감한 사안에, 이렇게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사안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수사 전체가 조작 수사라고 몰아가는 거죠. 그래서 검찰을 범죄자로 몰고 있어요. 그러면서 대통령 법적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청, 너네 뜨거운 맛 봐라 식인지 10월 4일 검찰청 해체 입법을 통과시켜버렸어요. 그래서 1년 뒤 이제 공소청과 중수청이라는 것만 대통령 직속으로 남고 모든 수사권은 경찰로 넘겨버린다. 이런 건국일의 초유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의 준사법기관의 독립적 지위가 그야말로 처참하게 소멸하고 있죠. 전 대통령을 수사하기 위한 한편 특별검사는 인력도 확대, 파견검사도 확대. 그러니까 스스로 특별검사들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나 제발 돌아가고 싶다. 파견 그만. 나 원대 복귀 좀. 원청으로 복귀. 이런 신청까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건 수사기간 연장, 수사인력 증원. 완전히 모순되죠. 그러니까 법은 최소한 형식적으로라도 어느 정도 일관 최소한의 기본도 안 지키는 거예요. 이런 부분 결국은 우리 국민이 똑똑히 비판해야 되고, 그런 부분은 결국 국민의 우리 세대의 잘못으로 돌아온다고 생각됩니다. 엄밀하게 계속해서 엄정한 비판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법이라는 것은 포고령과 다른 것이죠. 명령과 다른 것이죠. 자의적으로 오늘 아침엔 이랬다가 내일은 저렇게 할 수 있는, 그건 말을 법이라고 해도 실질로는 법이 아닙니다. 법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그래서 한 경우에만 들어맞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그런 것이 법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땜빵식으로, 여기는 이렇게 아무 그 사이의 원리도 설명할 수 없는, 그리고 툭하면 특별이란 거로 다 퉁치고 넘어가는, 그것은 법의 세계가 아니고 그냥 명령과 포고령의 세계죠. 그래서 법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 통제 도구로 검찰을 쓰려는 거고, 법치가 이제 통치 기술의 일부로 소위 도구로서의 법치가 아니죠. 그럼 법의 지배가 아니고 그냥 법을 악용하는, 법이란 이름으로, 무늬만 법이라는 이름으로 악용하는 것인 거죠.
법대로라고 써놓고 사실은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힘대로 이렇게 읽는 거죠. 자기 스스로. 그것은 힘의 지배이지 법의 지배가 아닌 거죠. 자, 우리 첫 번째 이 정치 제도적인 영역을 이제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구조적인 귀결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지금 변성되고 있죠. 자, 요약해 보면 선거 검증을 거부함으로써 국민 주권이 형해화되죠. 자, 우리 반중 시민을 수사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에 대한 선택적인 억압이 이루어지고 있죠. 전 대통령의 구속에서 비례 원칙이 붕괴되면서 적법 절차가 붕괴되었죠. 자, 선출 권력 우위 발언에서 사법 독립이 해체되었죠. 그리고 배임죄가 폐지되면서 자기 면책적인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해체되는 그러한 초유의 상황에서 수사권이 정치에 완전히 종속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헌정 질서인 자유민주 체제 원리를 변성시키고 있는 거고, 형식적 절차 제도를 무늬만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행정, 입법, 조직된 시민사회 영역을 모두 장악한 집권 세력이 반대편, 야당, 그리고 사법 영역, 비조직 시민사회를 완전히 굴복시키거나 포섭하거나 해서 일원적인, 중국 유사의 일원적인 통치 구조로 변화시키려는 거죠. 체제의 변성 시도입니다. 우리의 정치 제도는 권력 분립, 법치, 자유권 보장의 축인데 이걸 모두 재조정해서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 절차를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체주의에 가까운 정권 안보형, 우리 국가 안보가 아니라 그러한 통치체제로 변화시키는 거죠. 법의 일반성, 중립성 파괴하고 시장, 언론, 사법, 시민을 모두 행정권의 관리 대상으로 다시 이렇게 규정하려는 거죠. 자유세계의 규범적인 신뢰를 흔드는 그러한 국제적인 파장이 있는 그러한 변성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 100일간을 분석만 해보아도 이것의 방향성이 어디인지, 원래 초엽의 방향성을 자세히 보면은 그 정권의 방향성이 이미 들어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들에게, 자유공화 시민들에게 참, 그건 당연히 자유민주도 포함하고 있죠. 자유민주공화 시민에게 큰 숙제를 지우고 있는 형국이라고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두 번째 파트인 경제 부분의 영향과 변성 부분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